오늘 아침 일라디오. 벚꽃길 아래도 좀 걷고 개나리 앞에서 사진도 찍고 또 목련 아래서 그 은은한 향도 맡아줘야 하는데 어쩐지 좀 아쉽단 분들 계실 겁니다. 주말마다 비가 내리더니 어느새 꽃이 진 곳도 많죠. 아직 채 즐기기도 전에 바닥에 떨어져 버린 꽃잎을 보면 서운한 마음도 들고 아쉽기도 하지만 그 아쉬운 마음보다 지금 이 순간의 봄을 그 자체를 즐겨보시면 어떨까요? 다가올 일에 대한 걱정 또 지나간 일에 대한 후회보다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그런 봄날 아침이었으면 합니다. 4월 6일 화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하겠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재홍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의견 보내주시면 되고요. 유튜브에서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생방송 보고 들으면서 채팅창에 참여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화요일 텃밭 가이드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뭐든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퀴즈로 시작합니다.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퀴즈 정답을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 경기 농촌 융복합산업 인증 제품인 사과즙 세트, 모바일 커피 교환권 등의 다양한 선물을 드립니다. 이번 주에도 참여하신 분들 가운데 20분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새농퀴 두 번째 힌트 지금 나갑니다. 우리 땅, 우리 바다에서 자란 맛있고 건강한 우리 농수산물을 알아맞히는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안녕하세요. 퀴즈 내는 성우 한희정입니다. 모양도 울퉁불퉁 재미나게 생겼고 씹을 때마다 오도독 오도독 재미있는 식감을 느낄 수 있는 이것. 그야말로 봄바다의 향을 가득 몰고 온 식재료죠. 나른한 봄에 입맛을 살려주는 이것은 싱싱할 땐 회로도 먹고 콩나물 등의 각종 채소와 매콤하게 양념해서 찜으로도 먹고 미나리와도 아주 찰떡궁합입니다. 어제 문제를 들으시고 헷갈린다 이런 분들이 계셔서 오늘 특별히 노래 힌트를 준비했는데요. 같이 들어보실까요? 미더덕 세상이 날 또다시 배신해도. 다들 정답 눈치채셨죠? 마치 산에서 난 길쭉한 도토리처럼 생긴 이것. 물에서 나는 더덕이라 불리는 이것. 지금 가장 맛있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미더덕 세상이 날 또다시 배신해도.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20분께 행운의 선물을 드립니다. 퀴즈 정답 아시는 분들은 정답과 함께 저희 프로그램 이름이죠. 오늘 아침 일라디오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농수산 뉴스로 이어갑니다. 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대파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대파 가격이 한참 올랐었는데 지금은 또 변화가 좀 보이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도매 가격을 기준으로 1월 킬로그램당 평균 3,216원이던 대파 가격이 2월에는 평균 4,745원으로 뛰면서 이게 상한가를 쳤습니다. 그리고 또 3월에는 다시 4,660원대, 그리고 또 이달 들어서는 4,100원에서 200원대 정도로 다시 하락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출하량은 전년에 비해서 이달에도 여전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이게 출하량이 조금씩 이제 회복되고 있고요. 또 정부 물량과 수입 물량이 늘어나면서 가격이 하향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대파 가격 좀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 이렇게 봐도 괜찮을까요?
일단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은 겨울 대파 주산지인 전남 지역의 출하 면적이 전년에 비해서 26.8%나 감소한 반면 그 외에 이제 봄대파 주산지는 1.3%에서 3.8%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됐습니다. 단수도 1월에서 3월에 기상 여건이 좀 좋은 편이어서 전월보다 증가한 것으로 전망이 됐는데요. 이에 따라서 이달 4월 도매 가격이 상품을 기준으로 킬로그램당 3,800원 수준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게 농경의 전망이기도 합니다. 네. 팥값이 한동안 그렇게 높게 유지되니까 산지 재배 농민들은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생산 과잉에 대한 우려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 우려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농경연 농업관측센터가 조사하는 재배 의학 면적이 있는데 이 조사 결과 때문입니다. 3월에서 6월, 이제 앞으로죠. 3월에서 6월 재배 의학 면적이 전년 대비해서 8.6%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게 겨울 대파 주출하지인 전남이 9.9% 정도 되고요. 그리고 또 여름 대파 주출하지라고 보는 강원, 경기가 8.4%에서 10.9%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차기 작형들에서 재배 면적 증가가 예상이 되면서 이 기상 여건만 양호하다면 공급이 과잉될 것이라는 우려, 이게 제기되고 있는 대목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자, 올해 새롭게 도입된 수산 분야 공익직불제 활성화의 일환으로 정부가 친환경 농어법 시행규칙의 일부를 개정하기로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원래 이제 새롭게 도입된 수산 분야 공익직불제 중에는 무항생제나 아니면 유기수산물, 활성 처리제 비사용 인정 등과 같은 친환경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에 따라서 직불금을 지급을 하는데요. 문제는 이 친환경 인정을 받는 게 필요 이상으로 좀 까다로웠다는 겁니다. 같은 내용의 자료를 중복으로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생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기록도 남겨야 하는데 이 기간이 너무 길다,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개선하겠다는 게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의 골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어가 입장에선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생기게 되는 거죠? 먼저 무항생제 인정하고 활성 처리제 비사용 인정을 받으려면 이 종자와 사료 구입 그리고 투입, 여기에 또 질병 관리, 생산량, 출하량 등에 대해서 1년간 경영을 기록하는 자료가 이제 필수적으로 필요했는데요. 이걸 6개월로 줄이겠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제출 서류도 간소화하는데, 수입 종자 같은 경우에는 국립수산물 품질관리원으로부터 수입 검역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수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친환경 인정을 받으려면 이와 검사 항목 그리고 발급 기관이 동일한 별도의 병성 감정 통지서를 또 제출해야 합니다. 네. 이것도 수입 검역 증명서로 병성 감정 통지서를 가름하도록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네. 그 무항생제 인증 처음 받는 과정도 좀 수월해질 전망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처음 무항생제 수산물로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입식을 할 때 병성 감정을 받아야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무항생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일단 키우고 있는 수산물을 모두 출하를 하고 어장을 비운 후에나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현재 양식장에 사육 중인 상태에서 병성 감정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합니다. 이번에 친환경 농어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 예고는 매달 12일까지입니다. 네. 양식 어민들이 빌릴 수 있는 배합사료 구매 자금 상환일을 유예했었는데 그 상환 기일이 한 번 더 연장되는군요. 그렇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대책의 일환인데요. 주요 정책 자금의 상환 연장에 이어서 양식어민들에게 빌려주는 배합사료 구매 자금의 상환 유예 조치도 지난해 4월에 이어서 다시 한 번 더 1년 더 연장이 됩니다. 지원 대상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배합사료 구매 자금을 대출받은 어가 중에서 2021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는 어가인데요. 만약에 올 1월 1일 이후에 만약 상환이 기일이 이미 지나서 연체 중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연체 이자를 납부를 하고 하면은 기존 상환일로부터 1년간 유예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상환 유예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수협이나 수협은행을 통해서 신청을 해야 하니까 이 점은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네. 농수산 뉴스 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침을 깨우는 정겨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15분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도시 농부들을 위한 유익한 정보가 있습니다. 텃밭 가이드 수원 씨앗도서관 박영재 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관장님 어제 식목일이었는데 어쩌면 4월 5일 식목일은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몇 주를 앞당긴다는 소리들이 들려오잖아요. 2021년 식목일 맞아서 혹시 관장님 따로 심어두신 게 있을까요? 예, 어제 또 판문점 가는 길에, 개성식물원을 만드는 분들이 계셔서, 거기에 토종 과수로 매실나무라든지, 그리고 개성배추와 같은, 일부 토종 씨앗을 보냈고요. 참석은 못했습니다. 아, 씨앗을 보내셨군요. 네네. 네. 아직 일교차가 크긴 해도 그래도 기온이 많이 올라서 지난 가을에 심은 작물들도 많이 올라왔을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네, 안 그래도, 쪽파, 마늘, 양파가, 제법 싱싱하게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특히 쪽파는 지금부터, 수확하기 딱 좋은 철이 되었는데요. 잎이 푸르게 올라올 때라, 지금 뽑아서 요리로 활용하기 좋은 때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지나면 5월이 되면 잎이 누렇게 변하면서 굵어진 뿌리만 남게 되는데 이때는 뿌리 정확하게는 줄기죠. 이것을 캐서 말려뒀다가 다시 7월경에 심게 됩니다. 이때는 이제 가을 수확을 하거나 이듬해 봄을 수확할 수 있게 되겠죠. 다시 심으려고 이제 준비할 때 그 쪽파 줄기를 캘 때 좀 조심할 점이 있을까요? 뿌리채 뽑아야 하고요. 잘 말려서 양파망에 넣어두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마늘 양파는 지금 얼마나 자랐어요? 보온 덮개를 한 곳은 많이 자랐고요. 덮어주지 않은 곳은 조금 덜 자라긴 했지만 열심히 따라오고 있습니다. 마늘과 양파는 퇴비로 옷고름을 주거나 일주일 단위로 물비료를 주어가면서 크기를 키우고 있는 중이고요. 마늘이나 양파는 알줄기가 굵어질 때라 이렇게 주변 흙이 좀 딱딱해지지 않도록 깨주는 작업이 지금 필요합니다. 주변 흙 상태가 어떤지를 살펴야 하고 좀 깨줘야 하는데 그게 만약에 딱딱해져 있다면 그 알줄기 굵어지는 데 방해가 되는 건가요? 아무래도 그 땅속으로 산소가 공급되는 것도 맞고 물이라든지 액비가 땅속으로 잘 스며들지 않기 때문에 해주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때 흙이 덮고 있는 정도는 마늘은 알줄기가 흙에 다 묻힐 정도, 그리고 양파는 알줄기가 반 정도 묻힐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겨울을 나야 돼서 깊게 심었기 때문에 너무 많이 묻혀 있다면 흙을 깨주면서 덜어내는 일도 좀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양파는 반 정도만 묻히게 그 깊이 조절도 좀 해줘야겠네요. 마늘 양파 같은 게 이제 얼마나 자랐는지 한눈에 이렇게 보이지가 않으니까 그 수확을 할 때가 됐구나 이런 신호를 좀 알아채는 방법이 있을까요? 6월 중순쯤이면 이제 수확을 하게 되는데요. 마늘은 잎과 줄기가 마르면 그때가 수확 적기이고요. 네. 그리고 양파는 알줄기 위에 잎줄기가 꺾이면서 쓰러지거든요. 그럼 그때가 수확할 수 있는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지금 설명드린 쪽파나 마늘, 양파 등은 전부 백합과에 속하는 작물인데요. 여기에 대파, 부추가 있고 또 허브로는 차이브, 흔히 이제 백두산파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차이브가 있고 그리고 아스파라거스와 같은 작물들도 백합과에 속하는 작물들입니다. 아스파라거스까지 백합과에 들어가는군요. 그 백합이 우리가 부르는 그 꽃 백합 그 과인 건가요? 네, 다들 릴리 그 백합을 떠올리실 텐데요. 그것을 포함해서 많은 작물들이 있습니다. 백합은 사실 질병 이름입니다. 동의보감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백합병이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이 병은
현대 질병으로는 노이로제를 의미합니다. 신경이 예민해져서 잠을 잘 못 이루는 분들은 양파를 잘라서 머리맡에 두고 잠을 청하면 잠이 잘 오죠. 네네. 백합병을 치료하는 데 쓰는 것이 바로 이 백합과에 속하는 작물들입니다. 아, 그렇군요. 백합과에 이런 의미가 있었고 오늘 어떤 건지 좀 자세히 알아보고 있는데 사실 마늘 쪽으로 또 가보면 우리 밥상에선 진짜 절대 빠질 수 없는 식재료잖아요. 네, 그렇죠. 또 마늘은 당군 신화에 나올 정도로 우리 민족에게는 아주 오랫동안 음식과 또 약재로 활용된 작물입니다. 네. 마늘은 대표적으로 육종 마늘이 토종으로 알려져 있고요. 지역의 이름을 앞에 붙여서 이렇게 소산 육종 마늘, 단양 육종 마늘 이렇게 부르죠. 네. 이들 육종 마늘은 대부분 이제 한 지역 마늘로 일부 난지역에 속하는 마늘은 중국이나 스페인 쪽을 통해서 최근에 도입된 품종입니다. 또 특히 완주 지방에는 집 뒷뜰에 심는다고 해서 지한 마늘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마늘통도 작은데 통을 까보면 6쪽이 나와야 하는데 조그만 마늘쪽들이 30개에서 50개가 이렇게 뭉쳐서 있기도 합니다. 네. 이런 마늘은 까기가 어려우니까 보통 이제 풋마늘 상태로 뽑아서 양념장이나 마늘김치를 만드는 데 활용했다고 합니다. 아, 그건 또 그대로 쓰이는 방법이 있었군요. 양파는 어떤가? 양파도 토종 품종이 있겠죠? 양파는 우리나라 토종이 귀한 편입니다. 대부분이 일본에서 종자를 구매해서 사용하는 편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 우리나라 종자회사에서 종자 독립을 위해 양파 종자 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양파는 또 일본에서 많이 들어왔군요. 우리 토질과 또 기후에 딱 맞게 우리 양파가 또 개발됐다는 소식 전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다음으로 쪽파는 어떻습니까? 쪽파와 같이 씨앗이 맺히지 않는 품종들은 토종으로 달래파, 또 전라도 지방에서는 달롱파라고 하죠. 그다음에 연행파와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달래파는 달래처럼 잎이 가늘고 매운맛이 강한 품종이고요. 전국적으로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념장으로나 파김치로 이렇게 많이 활용을 했죠. 네. 최근에 수집한 것 중에서 의왕 지역에서 수집한 연행파는 제비가 물어왔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제비 연자를 써서 연행파. 야, 토종작물 이름은 또 이렇게 바로 좀 연결이 되니까 더 정이 가고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연행파라는 쪽파가 있군요. 네, 밭에서 못 보던 파가 자라는 것을 발견한 할머니가 신기해서 계속 심어오신 쪽파 종류인데요. 예. 파잎 끝이 이렇게 반듯하게 자라지 않고 보통의 쪽파들은 이렇게 반듯하게 자라는데 이 연행파는 아주 자유분방하게 흐트러져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네. 그리고 또 맛은 아주 고소한 뒷맛이 특징이고요. 맛도 특별하네요. 보통 쪽파는 맵싸한 맛이 특징인데 고소한 뒷맛을 갖고 있군요. 네, 뒷맛이 아주 고소하게 남아서 인상적입니다. 예전에는 이런 쪽파 종류를 잎이 올라와 먹을 수 있을 때 잎만 잘라서 먹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소비 패턴이 바뀌면서 줄기째 뽑아서 먹게 되었습니다. 토종파들도 대부분은 구조파라고 해서 잎을 먹는 잎파에 속하는 것들입니다. 조선파, 약파, 황파, 할로파와 같이 지역마다 다양한 이름을 가지고 있기도 하죠. 이 중에 약파라고 하는 파는 언젠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소개한 적도 있는데요. 네. 보령, 당진 쪽에서 오랫동안 심어오던 품종입니다. 뿌리를 약으로 활용했던 품종으로 자라는 모양이나 맛이 보통의 조선파보다 통통하고 또 단맛이 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네. 대파 얘기 아까 잠깐 했었는데 이 대파값 오른 것 때문에 집에서 정말 키워서 먹자 이래서 한번 해보신 분들이 이번에 좀 생겼는데 제대로 텃밭에 파를 심어 봐야겠다 이런 생각도 하실 것 같은데 지금이 모종을 심는 시기인가요? 네, 요즘 파모종을 심기 시작합니다. 모종을 구입하면 보통 200구짜리의 조그만 그 구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 한 구에 여러 개의 뿌리가 같이 이렇게 자라는 것을 판매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포트에서 그대로 꺼내서
흑채로 이렇게 뭉텅이로 심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단 한 뭉텅이니까 그대로 이제 집어넣으시는 것 같은데, 이거를 나중에 그럼 이게 다 뭉쳐 있게 되겠네요. 네네. 아마도 이제 그렇게 될 텐데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네. 모종흙이 떨어져도 뿌리는 굉장히 그 가뭄에도 강하고 잘 살거든요. 믿으시고, 예. 네. 그래서 하나하나 나눠서 이렇게 줄지어 심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이 파 모종 옮겨 심을 때 흙을 어느 정도까지 덮어주면 될까요? 보통 흙이 묻혀있던 부분, 그러니까 흙이 묻혀있던 부분은 하얗게 되거든요. 네. 그 하얀 부분까지 덮일 정도로 이렇게 심어주면 되고요. 예. 그리고 이제 계속 북주기를 해주게 되는데, 북주기를 해서 묻힌 부분이 이렇게 많아지면 뽑았을 때 하얀 줄기 부분이 길어져서 상품성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북주기를 계속해서 이렇게 심어주게 되는데요. 북주기 하려면 흙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약간 오목하게 들어가게 심어주시고 자라면서 북주기한 흙을 이렇게 덮어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재배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장마가 끝나고 8월경에 다른 밭에 거름을 하고 옮겨 심기를 하면 김장철에 크게 자란 대파로 수확하실 수 있습니다. 네. 대파. 8261님께서 대파를 사서 푸른 쪽은 먹고 하얀 줄기부터 뿌리는 조그만 텃밭 상자에 심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자라는데 계속 잘라 먹어도 될까요? 어떤 뿌리는 꽃이 올라왔는데 혹시 집에서 씨를 받아서 다른 상자에 뿌리면 파가 자랄까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네. 계속 잘라 드시면 계속 자라고요. 그리고 이제 꽃대가 올라오는 데서 씨를 받으려면 보통은 대파는 벌들이나 이렇게 곤충들이 와서 수분을 해주는데 네. 실내에는 되게 그런 곤충들이 없어서 네네. 붓으로 이렇게 인공수분을 꽃가루를 이렇게 날라다주는 인공수분을 해주셔야 씨앗이 아마 맺히실 겁니다. 예. 그리고 대파를 보통 이제 뿌리를 물에 두고 심으시는 분도 계시고 맞아요. 흙에다 심는 분도 계신데 아무래도 좀 흙에 심는 것이 양분의 차이가 좀 있겠죠. 네, 흙에서 자라는 게 훨씬 더 건강하게 자랍니다. 네. 그리고 최근 대파 가격이 안정되긴 했지만 농가들이 올해 들어 이렇게 파를 심겠노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더라고요. 예, 아까 통계를 네, 들었어요. 예. 네, 이러다가 대파 가격이 폭락하지 않을지 걱정이 되는데요. 우리가 가장 많이 소비하는 양념 채소이기 때문에 텃밭하는 분들께는 많이 권하는 작물이기도 합니다. 특히 대파를 건강하게 키우는 방법은 밑거름을 완숙퇴비로 사용하는 일입니다. 네. 파를 기르다 보면 병해충이 극성을 부르기도 하는데 뿌리에는 고자리파리, 잎에는 굴파리, 그리고 또 파리 유충들이 이렇게 생기고요. 그리고 또 총체벌레가 이렇게 점점이 자국을 남기는 게 극성인데 예. 특히 이렇게 미숙퇴비를 활용할 경우에 이렇게 더 심하게 됩니다. 미숙퇴비의 냄새에 이끌려서 이렇게 해충들이 몰려오기 때문이죠. 대파가 이게 그 매운맛이 강하니까 벌레들이 좀 안 끓을 것 같았는데, 이게 완숙 퇴비를 써야 이제 깨끗하게 길러낼 수가 있겠네요. 잘 기억을 해둬야겠습니다. 자, 대파까지도 알아봤고, 부추는 어떤가요? 부추도 지금 심는 시기인가요? 네. 부추는 지역마다 솔, 졸, 정구지 등 부르는 이름이 다른데요. 네. 잎이 아주 가늘어서 오독오독 씹히는 맛이 일품인 영양부추부터 잎이 도톰해서 육질과 육즙이 풍성한 두매부추에 이르기까지 아주 다양합니다. 그리고 어릴 때만 먹는 산부추도 있는데 꽃이 진보라색으로 예뻐서 보통 관상용으로 심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이런 부추도 모종이 나와 있으니까 지금 심을 때이고요. 단연생이기 때문에 주말 농부들은 가을에 농장을 철수해야 될 때가 생기면 화분에 옮겨 심었다가 봄에 다시 심는 일을 해야 합니다. 예. 보통 8월이 지나면 꽃이 피기 때문에 씨앗을 받기 위해서는 8월 이후에는 이렇게 베어서 수확하는 일들을 중단해야 합니다. 이 백합과 작물이 진짜 우리 그 밥상과도 연결돼 있고 정말 가까이 있던 작물들이었네요. 그 밖에 이제 남아있는 게 뭐가 있었죠? 허브로 활용되는 차이브는 자생지가 백두산 지역으로 알려져서 이렇게 백두산파로 불리기도 합니다.
꽃도 예쁘고 또 서양 요리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모종이 나와 있기 때문에 심으시면 되고요. 보통 이렇게 봄을 지나 여름쯤 해서 이렇게 꽃이 피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것도 또 다년생이기 때문에 계속 심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스파라거스는 간을 건강하게 한다고 해서 뭐 스테이크 요리에 곁들이듯이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다년생 작물입니다. 네. 아스파라거스는 모종 상태가 아니라 모종 상태로 1년생으로 나오는 것도 있지만 대개는 그 3년 이상이 되는 뿌리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아스파라거스와 비슷한 토종 작물로는 방울빗자루 나물이 있죠. 주로 야산에서 자라는 종류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구황작물로 열매가 빨갛게 익기 전에 볶아서 먹었다고 합니다. 생으로 먹어보면 아스파라거스 맛과 똑같은 맛이 납니다. 네. 예. 이것도 또한 이제 뿌리로 주로 번식하는데 씨앗으로 번식하면 보통 3년 후에나 수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에 시중에 뿌리가 나와 있기 때문에 줄을 지어 심고 첫 해에는 순이 나오더라도 수확하지 말아야 뿌리가 왕성하게 자리를 잡아서 이듬해 수확을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0568님께서 관장님 지난번에 나눔 주신 돼지파, 달래파 잘 자라고 있는데 이걸 더 좀 늘리려면 증식을 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아무래도 수확을 하지 마시고 심어두셨다가 뿌리 쪽에서 이게 뿌리 나눔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개체수가 많이 늘어납니다. 이거 씨앗이 맺히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뿌리 나눔하는 것으로 개체수를 늘리셔야 합니다. 예. 한 가지만 더요. 남옥란님께서 아스파라거스 3년생을 작년에 심었는데 줄기가 너무 가늘어 보입니다. 왜 그런 걸까요? 좀 굵어질 방법이 없을까요? 물어보셨어요. 3년근이면 제법 굵게 나와야 하는데요. 예. 아마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첫해 나오는 대로 이렇게 수확을 해서 드시면 뿌리가 이렇게 활착을 못해서 네. 그렇게 가늘게 나옵니다. 수확을 1년차 심었을 때는 수확을 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도 또 하나만 더요. 박종수님께서 관장님 2년차 텃밭 분양받아 재배 중입니다. 아직도 모르는 점이 많은데 어디에 문의를 하면 될까요? 농업기술센터에 문의하면 될까요? 이러셨어요. 농진청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작물별로 표준 교환과 비슷한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작물별로 보통 이제 텃밭보다는 관행농 하시는 분들을 위한 가이드긴 하지만 그래도 많은 것을 배우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원 토종 씨앗도서관 박영재 관장과 함께했습니다. 관장님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김재용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철원에서 지금 농사 처음 시작하는 한진범이라고 합니다. 저는 북한 량강도라고 백두산 밑에서 자랐어요. 지금 10년 넘었어요. 농사는 조금씩 2년 정도 돼가고 있어요. 저한테 맞는 그런 걸 막 찾느라고 이것저것 찾다가 고향에서부터 제가 해보고 싶었던 게 제대로 된 농사 좀 해보고 싶어가지고 농사를 지어봤다는 게요. 그냥 풀 뽑아주고 뭐 심어주고 땅 파주고 그냥 이렇게 그냥 제 거 하기보다는 남의 거를 많이 해줘가지고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일하는 레스토랑이 있거든요. 그 음식 만들 때요 들어가는 그런 야채나 막 이런 거를 제가 다 재배해가지고 비닐하우스 안에서 키워가지고 제가 만든 걸로 한번 나가고 싶어가지고 지금 그거 먼저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제가 키워서 동생들한테 알타리 무 이렇게 재배해가지고 김치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다 만들어서 보내고 싶어가지고 그런 것도 지금 많이 심고 있어요. 오랜만에 완전 제 거를 하는 기분 들어서 요즘 힘든 것보다는 되게 기대가 돼요. 아스파라거스를 땅속에 있는 뿌리를 캐다가 비닐하우스 안에다 옮겨 심어놨어요. 그래서 지금 벌써 한 뼘 정도 자랐거든요. 진짜 하루 종일 그 뿌리만 파다가 막 고생해서 힘들었었는데 그거 나오는 거 보니까 막 엄청 예뻤어요.
힘들고 그런 건 하나도 없어요. 너무 재밌어요. 비닐하우스 지금 완전 처음 지어봐가지고 이제 바람 불 때, 비 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올해는 태풍이 안 왔으면 비 적게 왔으면 하는 하는 게 좀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하기 나름이겠지만. 아유, 다 잘 될 겁니다. 힘들지 않다, 진짜 행복하다는 밝은 목소리 들으니까 저희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철원에서 이제 막 농사를 시작한 초보 농부 한진범 군의 이야기였습니다. 양강도에서 나고 자랐다니까 참 그 녹록치 않을 시간을 겪었을 것 같은데, 누군가의 일을 돕기만 하다가 이제 내가 심고 싶은 걸 심어서 거두고 또 음식으로 만들어서 동생들에게도 주고, 이 모든 걸 내가 계획하고 이루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 얼마나 행복한지를 잘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철원이 물도 맑고 공기도 좋고 농사 지으면 품질이 좋기로 잘 알려져 있는데, 이런 환경에다가 젊은 초보 농부의 꿈 열정이 더해져서 어떤 수확이 나올지 저희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계속 농사 짓는 행복한 농부가 되기를 응원합니다. 자, 날씨 알아봅니다. 오늘 일교차 생각해서 옷차림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서울 지금 기온이 9도 정도인데 어제보다 4도가량 높지만 그래도 좀 서늘한 편이죠. 충북 제천은 4도, 경기 파주가 5도, 강원도 대관령은 영하 2도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경기 북동부 지역 등 내륙 곳곳에 서리가 내리고 물이 언 곳도 있는데요. 농가에서 피해 없게 잘 살피셔야겠고요. 한낮엔 서울이 19도, 대전, 대구 20도까지 올라 따뜻하겠고, 이번 주는 비 소식 없이 맑고 일교차가 큰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영남 해안 지역은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면서 백사장을 넘을 수도 있겠습니다. 해안가에서 안전사고 나지 않게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6시 46분입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코로나19 상황부터 살펴봐야겠죠? 네, 어제 코로나19 확진자가 엿새 만에 400명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473명이 나왔는데요. 아무래도 휴일 검사 건수 감소 영향 때문에 보이는데, 오늘도 이 휴일 검사 건수 감소 영향을 받는 날이라 어제와 비슷한 그 수준의 확진자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인천 연수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원장과 교사, 그 아이들이 무더기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3살에서 5살 난 아이 8명과 교사 9명, 그리고 교사와 접촉한 가족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50대 원장은 그젯밤에 호흡곤란 증상으로 병원에 갔다가 어제 새벽에 숨졌는데, 네. 숨진 뒤에야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최초 확진자는 70대 보육교사였는데요. 그 2주 전부터 발열 증상을 보였지만 이 코로나 검사를 받지 않았고 어린이집에도 계속 출근을 했습니다. 또 다른 교사들도 집단 감염이 발생한 인천 연수구 호프집을 방문했던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는데요.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지도 않았고 또 검사받으라는 이 개별 통보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 호프집 안에 CCTV가 없었고 QR코드나 방문자 명단 작성도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겁니다. 네. 아마 어린이집에서 먼저 코로나19가 돌고 호프집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이 호프집과 인근 노래방까지 하면 확진자가 40여 명이나 됩니다. 이 방역 수칙에 작은 구멍들이 모여서 이런 무더기 확진을 만들어냈는데요. 이 방역 당국은 어린이집 원생들과 가족, 그리고 또 이들의 접촉자와 그리고 인근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네. 자, 내일이 재보궐선거일입니다. 어제는 서울시장 후보 TV 토론회가 있었죠? 네, 내일 새벽 6시부터 재보궐선거 투표가 시작이 됩니다.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등 2명의 광역단체장과 2명의 기초단체장, 8명의 광역의원, 9명의 기초의원을 뽑는데요. 이 중에 서울시장 후보들 간의 마지막 토론회가 어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거세게 맞붙었는데요. 박영선 후보는 오세훈 후보에게 내곡동 관련 의혹을 언급하면서 이 거짓말하는 후보가 시장이 되면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오세훈 후보는 민주당은 후보를 안 내기로 했다라면서 박영선 후보의 존재 자체가 거짓말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또 박영선 후보는 오세훈 후보가 내곡동 땅 의혹에 대해 계속 말 바꾸기를 하며 거짓말을 한다라고 공격을 했고, 오세훈 후보는 의혹 부풀리기라고 맞받았는데요. 오세훈 후보 측은 내곡동 땅이 민생하고 또 어떻게 연결이 되냐라고 또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이 부산에서는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가 2012년 총선 당시 경선 경쟁자를 떨어뜨리고자 한 여성에게 5천만 원을 주고 성추문 사건을 조작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민주당은 또 박형준 후보의 자녀들이 매입한 LCT 두 채가 이영복 회장의 별도 관리 매물이었던 내부 증언도 나왔다면서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측은 성추문 사건 조작은 아무 신빙성도 근거도 없다라고 일축을 했고요. LCT 의혹에 대해서는 이 박형준 후보 자녀들이 매입한 17층과 18층이 로열층으로 볼 수 없으며 당시에는 미분양 물건도 많았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네. 저 어제 이 시간에 신상 공개가 될 것 같다 말씀해 주셨었는데 세 모녀 살인범 신상이 결국 나왔죠? 네, 집요한 스토킹 끝에 세 모녀를 참혹하게 살해한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피의자는 1996년생, 만으로 24살이고요. 이름은 김태현입니다. 이 경찰은 신상공개 심의위원회 논의 끝에 범죄가 치밀하게 계획된 점, 그리고 충분한 증거가 확보된 점, 그리고 잔인한 범죄로 사회 불안을 야기한 점 등을 고려해서 신상공개를 결정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김태현은 지난 1월 온라인 게임을 통해 큰딸을 알게 됐다라고 하는데요. 큰딸이 만남을 거부하자 범행 당일 오후 5시쯤 작은딸 혼자 있는 집에 퀵서비스 기사라고 속여서 침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에서부터 챙겨간 흉기로 작은딸을 살해했고요. 이후 시차를 두고 귀가한 엄마와 큰딸 역시 김태현이 휘두른 흉기에 숨졌습니다. 김태현은 세 모녀를 차례로 살해한 뒤 냉장고에 있던 맥주 등을 꺼내 마시며 사흘 동안이나 집에 머물었는데요. 네. 경찰은 심리 분석을 위해 프로파일러를 투입해서 조사를 하고 또 정신감정과 이 현장 검증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현직 LH 직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어요? 네, 그 LH 임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된 지 한 달여 만에 처음으로 경찰이 현직 LH 직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직원은 그동안 의혹이 제기된 사람이 아니라 이 새로운 직원인데요. 이 직원은 광명 시흥지구의 개발 정보를 가족과 지인 그리고 등 이 36명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당 직원이 알려준 개발 정보로 이들이 광명과 시흥 등에서 사들인 땅이 무려 22개 필지에 달하는데요. 네. 당시 이 직원은 신도시 개발 사업 추진부서에서 일하고 있었고, 이 투기의 연결고리를 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투기 의혹이 제기된 LH 전현직 직원 일부도 이 사람으로부터 정보를 받은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한편 경찰은 전 인천시의회 인천시 의원 최모 씨의 자택과 시청 그리고 시의회 등 5곳에 대해서도 어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최 씨는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이었던 지난 2017년 8월 백석동의 땅 3,400제곱미터를 20억 원에 사들여서 불과 2주일 뒤 개발 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최 씨는 보상금 대신 상가부채를 받았고 이 부지의 현재 시세가 50억여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네. 자, 구미 3세 아동 사망 사건의 친모가 재판에 넘겨졌다고요? 네, 이 구미에서 버려져서 홀로 숨진 3살 아이의 친모로 밝혀진 성모 씨가 어제 기소, 그러니까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혐의는 사체 은닉 미수와 미성년자 약취 혐의입니다. 이 중에 성모 씨는 사체 은닉 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는데요. 이 문제는 미성년자 약취 혐의인데 이 석 씨가 자신의 아이와 바꿔치기 하면서 딸 김 씨의 아이를 어디론가 데려갔다라는 혐의입니다. 이 바꿔치기 혐의가 입증되기 위해선 우선 석 씨가 숨진 아이의 친모여야 하는데요. 국가수와 대검의 유전자 검사에서도 친모임이 밝혀졌지만 석 씨는 아직까지도 이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하지만 검찰은 3년 전 석 씨가 이 출산 관련 애플리케이션을 휴대전화에 깔았던 걸 찾았고 또 출산 추정 시기에 아이와 이 산모가 입는 옷을 샀다라는 사실 그리고 회사의 휴가나 조퇴를 자주 낸 점도 확인을 했습니다. 다만 이것이 아직까지 직접적인 증거라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때문에 검찰과 경찰은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될 사라진 아이를 찾는 데 힘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광주민주화운동 당시에 시민들을 향해서 발포한 것으로 보이는 장갑차 사진이 공개가 됐어요. 네, 국가정보원이 어제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서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이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사진을 제공을 했는데요. 이 중에 가장 눈에 띈 것이 바로 그 장갑차였습니다. 이 궤도가 달린 장갑차가 아니라 바퀴가 달린 차륜형 장갑차였는데요. 네. 이 바퀴 모양이 중요한 게 이 당시 계엄군의 억지 주장을 반박하는 핵심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진상조사위원회 등 5.18 관련 단체와 시민들은 이 차륜형 장갑차에서 최초로 발표가 있었고 그 장갑차를 빼고는 모두 궤도형이었다 이렇게 진술을 해왔는데 이 계엄군은 당시 차륜형 장갑차는 투입되지 않았다면서 부인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진 공개로 신군부의 주장이 깨진 셈이죠. 한편 국정원이 공개한 다른 사진에는 당시 시위에 참여한 학생들이 이 땅에 머리를 박고 있거나 연행되는 모습도 담겨 있었습니다. 네. 뉴스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소식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6123님께서 매일 출근하면서 운전 중 잘 듣고 텃밭 농사에도 많은 도움받고 있습니다. 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9204님, 봄이 완연한데 예전 꽃 구경하던 봄으로 가고 싶네요. 모두들 건강하세요. 라고 안부 물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안전하게 잘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수요일 아침에 다시 오겠습니다. 아나운서 김재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